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남쪽 끝자락 작은 기와 지붕들이 이어진 골목 끝에 있는 풍류루. 겉보기엔 기생들이 묵는 평범한 기방이었으나 문 하나 건너면 세도가 자제들이 쉬이 드나들고 선비들이 시를 나누고 관원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 그 풍류루에서도 운양이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올해 22살, 기방에서 이름을 날린 지는 고작 4년뿐이었으나 그 짧은 세월 동안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내가 없을 정도였다. 물론 운양은 본명이 아니었다. 태어나던 날 향이 고왔다는 이유로 붙은 이름일 뿐. 실제 이름은 유나라 했다. 유나는 그날도 풍류루의 뒤뜰에 홀로 앉아 비단끈을 꿰고 있었다. 매화꽃이 막 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는 봄날. 그녀의 손끝은 바느질보다 훨씬 더 예민했다. 마치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 혹은 다가올 것을 대비하듯 손끝이 아닌 마음으로 꿰매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때였다. 풍류루 안으로 누군가의 말소리가 번졌다. 다급하지도 그렇다고 조심스럽지도 않은 발걸음. 그 중간 어디쯤에서 나는 당당한 걸음소리였다. 노비 하나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아씨, 대감댁 서공자께서 오셨습니다요. 유나는 바늘을 멈췄다. 그리고는 말없이 비단 조각을 개어 치마폭에 감쌌다. 어디 자리에 모셨어? 휘영당 앞들입니다. 늘 계시던 그 자리 말씀이 없지요. 유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붉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머리 위에 살짝 비녀를 정리한 뒤 천천히 휘영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도겸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사대부 집안의 차남이었으나 문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익혔다는 평을 받았다. 허나 그가 관직을 마다하고 문장을 따라다닌 이유는 학문이 아닌 사람에 있었다. 그 사람이란 바로 유나였다. 오늘은 많이 늦었소이다. 혹여 기다리게 한 건 아닌지. 유나는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가식 없는 것이었고 도겸이 가장 좋아하는 그녀의 표정이었다. 도련님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옵니다. 그런 말투는 다른 이들께도 쓰시겠지요? 사내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기생은 입을 닫고 살아야 할 일이옵니다. 그 말에 도겸은 피식 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술병을 기울였다. 운양 아니, 유나? 오늘은 문득 시 한 수 짓고 싶어졌소. 봄은 왔는데 내 마음엔 아직 찬 기운이 머무는 듯하오. 유나는 살며시 고개를 기울이며 되물었다. 그 마음, 저 때문이온지요? 도겸은 대답 대신 잔을 비우고는 그 잔을 엎어두었다. 그대 곁에 앉아도 시리다면 세상 어디서도 따스함을 찾지 못할 것 같소. 그 말은 어느 시보다 아름다운 고백이었다. 유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입꼬리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러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다. 도련님 내일은 오시지 마옵소서. 도겸은 눈을 찡그렸다. 무슨 말씀이오? 내일은 풍류루의 수령 영감댁의 둘째 아드님이 오신다 하옵니다. 기방 전체가 떠들썩할 것이고 기생들은 그분만을 상대해야 하오니 그 말, 그대 마음이 아니겠지요? 유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아도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도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의 세계에 깊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보는 건 좋으나 닿는 순간 그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도겸은 달랐다. 그럼에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소. 그대가 외로워지지 않도록 세상의 눈길이 거칠어도 내가 마주 서 있을 것이오. 유나는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엔 말 못한 수많은 사연이 스쳐갔고 도겸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받아냈다. 풍류루에서 그녀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운양, 본명 유나. 이름 하나로 유생들 사이에 시 한 수를 떠돌게 만들었고 그녀가 부른 짧은 노래 한 자락이 양반과 청년들에겐 며칠 밤 잠을 설치게 만들 정도였다. 어느 날은 병조판서의 아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기방 문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지샜고 또 어느 날은 궁중 악사들조차 그녀의 검은고 타는 솜씨를 몰래 배워갔다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진짜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유나는 분명
그곳에서 가장 값비싼 여인이었다. 그런 유나를 두고 풍류루의 다른 기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진비, 소화, 연초. 세 사람은 유나보다 먼저 기방에 들었던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그녀만 찾는 상황에 불만이 가득했다. 허울 좋은 웃음으로 도련님들 마음을 빼앗는 건 별재주도 아니지. 오늘도 서도련 나으리가 온다고 들었어요. 또 저 혼자 독차지하겠지. 풍류루가 무슨 유능한 사람만 있는 줄 아나? 그들의 수군거림은 유나에게도 들렸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기방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이는지 알고 있었고 또 그 시선들이 언제 칼끝처럼 변할 수 있는지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이가 올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도겸이 그가 오는 날만은 그녀의 모든 사소한 말과 웃음조차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풍류루를 관장하는 여주인 월매가 유나를 불렀다. 유나, 내일 밤 손님 오는 거 들었지? 수령 영감댁의 둘째 아드님이라 하셨지요. 그래, 그분이 너를 지목했다. 자네만 따로 방에 들여 모셔달라 하더군.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은 쉽게 익히지 않았다. 이번엔 대감댁에서 직접 입금이 들어왔어. 의복이며 음식이며 죄다 신경 써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어머님. 월매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손을 털고 자리를 떴고 유나는 말없이 방 안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 밤 그녀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 풍류루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다. 긴 비단 등불이 길게 걸렸고 방마다 향이 피워졌으며 기생들은 새 치장을 하고 대기 중이었다. 수령의 둘째 아들 박윤기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아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미 거칠 것이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풍류루 마루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앞엔 노비 5이 짐을 들고 줄을 섰고 그의 손에는 금으로 장식된 부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유나라 했나? 그 여인 지금 당장 불러라. 월매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손짓했다. 유나야, 어서 인사드리렴. 유나는 고요히 발걸음을 옮겨 윤기 앞에 섰다. 그리고 정중하게 몸을 낮췄다. 유나라 하옵니다. 귀하신 걸음. 이렇게 허름한 곳에 들게 하여 송구하옵니다. 허름하다니 너 하나로 이 기방이 환해졌는데 그런 말은 부질없는 겸손이겠지. 그는 말끝에 웃음을 섞었고 그 눈빛은 사람을 탐색하듯 위아래로 훑었다. 유나는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살짝 내렸다. 그리고 그때였다. 기방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 길 끝에는 도겸이 서 있었다. 월매는 깜짝 놀라 속삭였다. 도련님 오늘은 오시지 말라 했었는데. 그러나 도겸은 아무 대꾸 없이 마루 끝에 섰고 그 시선은 오직 유나에게만 닿아 있었다. 오늘 노래는 들려주시겠소? 그 한마디에 풍류루 안이 싸늘하게 조용해졌다. 박윤기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이보게 자네 누구인가? 내 방 여인을 부르다니 예의가 지나친 것 아닌가? 도겸은 그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여쭈니는 유나여. 노래를 듣고 싶어 들러본 것뿐입니다. 유나는 두 남자 사이를 천천히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하신다면 노래 한 자락 올리겠습니다. 유나는 마루 위에 고요히 섰다. 등불 아래에서 그녀의 자색 치마 자락이 은은하게 빛났고 그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비단 위에 그린 동양화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켰고 마침내 낮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두 사내의 틈을 관통하는 칼날 같았다. 그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기에 오직 노래라는 이름으로 꺼내놓은 선택이었다. 도겸은 숨을 삼켰다. 노래 한 자락, 그녀의 음색만으로도 그가 오늘 왜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윤기의 얼굴엔 점점 짙은 불쾌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부채를 천천히 접고 손에 쥔 채 옆에 서 있던 월매를 불렀다. 월매야!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나? 기방이란 곳이 제 입맛대로 손님을 나누고 드나드는 곳이던가? 월매는 식은땀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대감댁 아드님 죄송하옵니다. 유나가 워낙 손님께 인사가 늦어 실례를... 실례? 노래는 부르면서 그 눈길은 저 사내에게 주지 않았나? 그 말이 풍류루 안에 퍼지자 기생들이 하나둘씩
몸을 움찔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박윤기라는 이름 석자가 결코 건드려선 안 될 존재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봐, 젊은이, 도련이라 불리우는 자네 이름이 뭔가? 도겸은 천천히 윤기의 시선을 받아내며 고개를 들었다. 내 이름을 밝히기 전 대감댁 아드님께 하나 묻고 싶소. 무엇을? 기생이란 이름을 지닌 여인은 그저 술 따르고 춤추는 것만으로 값이 매겨지는 존재여. 자신의 노래 하나조차 마음대로 부르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사람이라 부를 수 없소. 그 말에 윤기의 눈매가 위로 치솟았다. 도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백히 반격이었다. 하! 어디서 개수작을? 월매야! 이 자가 누군지 알아보도록 하거라! 그리고 이 기방엔 다시는 발도 못 들이게 하라! 월매는 입술을 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요하게 걸음을 내디뎠다. 도련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방에 사는 여인으로서 저 또한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씀이옵니다. 허면 내가 사과할 것이란 말이냐? 사과는 아니옵니다. 다만 그 말은 제 마음이었고 그분은 단지 그것을 읽으신 것일 뿐이옵니다. 윤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를 입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를 지켜 세워줄 복종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유나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윤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등 뒤에 있던 종자들에게 손짓을 하고는 집어뱉은 말을 남겼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이곳은 다시 들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여인 조만간 이 자리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휘장을 젖히고 나가자 풍류루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가 남긴 말 한마디는 경고였고 기방의 누구도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유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옷자락은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도겸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소?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더라도 괜찮다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 위에 내려앉은 건 자네의 체온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날 밤 풍류루는 늦도록 등불을 끄지 못했다. 기방 안에는 평소처럼 웃음소리도 풍악도 사라진 채 그저 바람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만이 살얼음처럼 퍼졌다. 박윤기가 남기고 간 말. 그 여인! 곧 이 자리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은 기방 사람들 사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월매는 다음날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점잖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빛에는 계산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소아, 오늘은 유나 대신 손님 방에 들거라. 예? 어머님. 그 방은 원래 유나가. 조용히 하거라. 지금은 눈치 볼 때다. 괜히 나섰다간 기방 통째로 무너질 판이다. 그 말에 소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곁에 있던 연초와 진비도 못 들은 척 수그렸다. 유나는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 마치 감염된 병자라도 된 것처럼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그런 시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단지 이젠 그것이 공포로 변했다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도겸이 다시 풍류루를 찾았다. 입구에서 그를 맞이한 노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도련님, 오늘은 아씨가 마루에 안 나옵니다. 어째서지? 월매 어머님이 방에서 쉬라 하셨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도겸은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마루 끝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엔 유나가 없었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대신 먼 자리에 소아가 손님 옆에 앉아 연주를 흉내내고 있었다. 음은 흐르지 않았고 소아의 손놀림은 엇박자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세도가 자제들은 그것조차 흥미로워하며 낄낄 웃었다. 도겸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뒤로 돌아 나왔다. 그는 곧장 뒷뜰로 향했다. 그곳에 그가 기억하는 운양이 있었다. 목련잎 하나가 가지 끝에 달려 바람을 견디고 있었고 그 아래 유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찌된 일이오? 유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 일 없사옵니다. 기방 안이 온통 달라졌소. 그대 자리는 사라졌고 사람들의 눈빛이 그대를 향해 칼끝처럼 서 있어. 그게 기생의 삶이옵니다. 지켜줄 이 없으면 이름도 웃음도 모두 가볍게 흩어지는 것. 도겸은 그 말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내가 지키겠소. 그러시지 마십시오. 왜? 도련님은 여기 계셔선 안 되는 분이옵니다. 도겸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 말 벌써 몇 번째요? 내가 들은 말 중 가장 허무한 말이오. 유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허무한 말이라 하셔도 그것이 진심이라면 어찌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형은 병조판서의 장남이오. 나는 그저 그늘에 있는 둘째일 뿐. 관직도 내려놓았고 가문이 내게 걸 기대도 없소. 유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 되셨습니까? 이제 내 삶은 내가 정하오.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여기에서 시작할 것이오. 유나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은 이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더 무거운 의지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월매였다. 도련님, 실례지만 여긴 손님 드나드는 곳이 아니옵니다. 사내분께서 마루로 드시는 것이 예의옵니다. 도겸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대가 그렇게 만든 예의라면 나는 지키지 않겠소. 월매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도겸은 유나를 향해 다시 돌아보았다. 곧 다시 오겠소. 이번엔 그대가 아닌 이 세상에 묶인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며칠 후 풍류루 앞에 낯선 인물들이 들이닥쳤다. 관복을 입은 이들과 그 뒤를 따르는 하급 아전들. 그들은 기방 앞마당에 버젓이 들어서며 거침없이 명패를 내보였다. 수령의 명을 받고 풍속점검차 나왔소. 기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기생들은 허겁지겁 화장을 지우고 노비들은 향을 끄고 휘장을 걷어냈다. 월매는 당황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아니, 관가에서 이런 시각에 무슨 일인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선두에 선 중년의 관리가 서늘한 눈으로 월매를 내려다보았다. 이 기방에 풍기문란한 행동이 있었단 제보가 있었다. 양반 자제를 유혹하여 외출을 금지시켰다는 말도 들려왔지. 월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의 대상이 누구인지 굳이 이름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화라 하는 여인, 지금 어디 있나? 그 말에 기생들이 술렁였고 연초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뒤뜰에 계십니다요. 아전 둘이 곧장 뒤뜰로 향했고 월매는 바짝 말라붙은 입술을 깨물며 따라갔다. 유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좌하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선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한 듯한 차분함이 흘렀다. 너가 윤화냐?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사옵니다. 관하로 함께 가야겠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외부 손님 응대도 금지다. 월매가 급히 나섰다. 어르신,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이보시오. 수령의 명이라 했소. 잘못이 없다면 금방 풀려나올 것이니 괜한 말 마시오. 그날 밤 유나는 관가로 끌려갔다. 기방아는 그 후로 며칠간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누구도 꽃을 놓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방휘장을 걷지 않았다. 한편 도겸은 아버지 대감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집안의 묵은 장부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의 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형 도진이 찾아왔다. 장남으로 병조판서 직책을 이어받을 예정인 인물. 도겸과는 같은 핏줄이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윤화라는 여인, 그 아이 때문에 내 이름이 관가에 오르내린다더군. 도겸은 대꾸하지 않았다. 도진은 낮게 웃었다. 도겸아, 기생이란 건 그저 잠시 곁에 머무는 꽃일 뿐이다. 형님은 꽃이 핀 자리에 마음이 머문 적 없습니까? 난 늘 꽃이 지기 전에 자리를 떴다. 도겸은 고개를 떨궜다. 형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진은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 천천히 서재를 나갔다.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도겸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윤화는 이대로 곧 쫓겨날 것이다. 가문도 관가도 그녀를 품어줄 곳은 없다. 며칠 뒤 유나는 관가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병든 노인처럼 말라 있었고 몸엔 멍 자국도 남아 있었다. 풍류루 안의 기생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피했고 월매조차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먼지가 쌓였고 문은 절반쯤만 열려 있었다. 도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유나는 방 안에서 머리를 푼 채 앉아 있었다. 괜찮소? 괜찮지 않다 해도
괜찮다 해야겠지요. 도겸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먼저 손을 뿌리쳤다. 그 손 더럽혀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가 더럽혀졌다는 말 누가 하오? 세상 모두가 그러하니 저 하나 입을 닫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지요. 도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꺼내지 않으려 했던 말을 내뱉었다. 나와 함께 떠납시다. 이곳이 아니라 저 산 너머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곳으로.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은 떠나도 되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억과 주홍 글씨를 안고 어디로도 갈 수 없사옵니다. 도겸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절망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도겸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남문 밖 주막에 묵으며 밤새도록 몇 장의 지도를 펴놓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또 지웠다. 종이에 쓰인 것은 한평, 남원, 풍기, 서울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조용하고 덜 알려진 작은 고을들이었다. 그는 그 중 한 곳, 고산이라는 땅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저곳이라면 그녀와 나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내붓을 내려놓고 밤이 다 가도록 밖을 응시했다. 별빛도 달빛도 흐릿했지만 그는 마음만은 선명히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풍류로 앞마당에 낯선 인물들이 말을 타고 도착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말 아래 둘은 금띠와 말 발굽에 감싼 자개무늬만으로도 그들이 어느 가문에서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소아가 재빨리 뒷간으로 피했고 연초와 진비는 마루 아래로 숨어버렸다. 월매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선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사내 중 하나가 명패를 꺼내들었다. 한성 수령댁 박윤기 도령의 뜻을 받들어 나왔소. 월매는 겨우 숨을 들이쉬고 무릎을 꿇었다. 이 무슨 영광입니까? 윤화라 하는 여인, 오늘 중으로 기방에서 내보내시오. 그분께선 더는 이 기방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셨소. 그 아이는 이미 벌을 받았고 몸도 다 회복하지 못했사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등 뒤에서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던졌다. 그 속에는 은자 5. 정이 아니라 돈으로 정리할 일이오. 이 이상 말하게 하지 마시오. 말굽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월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그녀는 윤아의 방을 찾았다. 윤아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비녀를 풀지도 화장을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무채색 얼굴로 앉아 있었다. 윤아야. 윤아는 조용히 돌아보았다. 말씀하시지요. 월매는 입술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떠나라. 더는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그리 말씀하실 줄 알았사옵니다. 자책하지 말아라. 넌 내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너무 너에게 기대었구나. 윤아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간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씨라 불리며 입었던 치마저고리도 밤마다 집힌 등불도 모두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월매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쓸었다. 이 옷 입고 나가거라. 새로 맞춰둔 연보라 치마. 사실 내가 입으면 참 고울 것 같아 준비해뒀던 거야. 그 다음 날 윤아는 풍류루를 떠났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기방 전체가 일부러 낮잠에 든 듯 조용했고 그녀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먼 발치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겸이었다. 그는 집신을 신고 있었고 등에는 나무 진가방이 하나 매어 있었다. 가봅시다. 지금 떠나면 해가 기울기 전엔 관악산을 넘을 수 있어. 윤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순간 도겸은 그녀 손목을 붙잡았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소.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도련님 손 안에서 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두 사람의 도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고개 하나를 넘었을 무렵 산 아래에 선 누군가가 말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다. 박윤기의 수아들이었다. 도겸은 윤아를 안고 숲속 깊은 길로 방향을 틀었고 그날 밤은 폐허가 된 산사에서 지샜다. 작은 등잔 하나 없이 불도 피우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만으로 밤을 버텨야 했다. 윤아는 그의 무릎 위에서 속삭였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대가 나와 함께하는 한 나는 그 어떤 벌도 감수할 수 있어. 새벽 안개는 산사 입구까지 내려와 있었다. 산새도 짖지 않고
바람 소리조차 사람을 피하듯 조용했다. 도겸은 칼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찬사문 앞에 서 있었다. 윤아는 법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소리 내지 않는 입술. 그러나 간절한 두 손의 떨림이 온몸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찬사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도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말 3마리, 기마는 2. 그 뒤에 걸어 올라오는 인물 1명. 중앙에 선 사람은 박윤기였다. 여기까지 도망쳐봤자 결국은 나를 마주하게 되어 있다. 도겸은 말없이 검집을 풀었다. 도겸, 도련, 당신 같은 양반 자제가 칼을 드는 모습 참 보기 좋지 않소? 그대야말로 수령의 이름을 팔아 여인의 숨을 쫓는 모습이 한심하지 않소? 윤기는 피식 웃었다. 그 여인은 기생이다. 이 나라 어딜 가도 기억은 따라붙고 몸값은 떨어진다. 그녀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값으로 따질 존재가 아니다. 윤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젖히며 손을 들어 올렸다. 사로잡아라! 단 살려서 데려오도록 해라! 두 기마가 재빨리 산사로 향했다. 도겸은 바위 뒤로 몸을 날리며 칼을 빼들었다. 첫 번째 기마가 돌진했다. 도겸은 그의 말 앞다리를 노려 칼등으로 내리쳤고 말이 주저앉으며 기마가 굴러떨어졌다. 두 번째는 곧장 칼을 겨눴다. 도겸은 상처를 입었지만 기습적으로 팔뚝을 밀어 올려 검을 틀어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윤아가 산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멈추십시오. 제 탓입니다. 도련님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윤기는 기세 좋게 외쳤다. 그래, 내가 그 말만 했더라면 이렇게 피 볼 일도 없었지? 그는 손짓했고 기마병이 도겸을 억눌렀다. 도겸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윤아 도망치시오. 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제가 도련님을 지켜야 하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박윤기 앞에 섰다. 도련님을 놓아주신다면 저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기방으로 들어가겠사옵니다. 그 순간 도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그건 안 돼요! 윤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이 세상엔 누군가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 있사옵니다. 박윤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기방으로 돌아간다 했으니 난 약속을 지킨 셈이지. 그는 뒤로 돌아서며 말했다. 도겸, 도련, 다신 그 여인을 찾지 마시오. 찾는 순간 당신 가문까지 무너지게 될 테니. 말발굽 소리와 함께 그들은 사라졌다. 며칠 뒤 한양의 풍류루 그 자리에 다시 윤아가 앉아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는 치마 저고리, 예전과 다름없는 화장, 예전과 다름없는 웃음. 그러나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았다.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를 원했고 기생들은 여전히 그녀를 질투했다. 하지만 윤아의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자신의 방 등불 아래에서 도겸이 남겨준 종이 쪽지를 꺼내 읽었다. 그 안엔 단 3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기다릴게. 다음 날 풍류루에는 붉은 등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등불 아래 앉은 여인의 표정은 과거의 윤아가 아니었다. 붉은 치마, 진한 눈화장, 그리고 금비녀에 얹힌 장식까지도 누군가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갖춘 껍데기에 불과했다. 방 안에는 박윤기가 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은 그는 말없이 술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 윤아가 조용히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에는 온기가 없었다. 건반은 울렸지만 그 음색은 찢어진 종이처럼 메말라 있었다. 또 그 표정이군. 넌 참 웃는 게 어려운 여자야. 웃음이야말로 이 기방에서 가장 쉽게 팔리는 물건이옵니다. 허나 넌 내 앞에서만 그걸 아끼지. 왜일까?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검은고 소리를 끊고 곁에 앉은 잔의 술을 따랐다. 오늘도 손님과의 술 한 잔 기쁘게 받들겠습니다. 허나 오늘은 술보다 다른 걸 원하지.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를 자신의 품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제는 내 것이 되었으니 기방의 손님이 아니라 내 여인으로 밤을 보내야 하지 않겠나? 윤아는 반항하지 않았다. 눈동자에 정 대신 체념이 깔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옷고름을 풀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입술이 목덜미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때였다. 밖에서 다급한 소란이 들려왔다.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풍류루 안이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윤기가 벼락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이 시간에 관아가 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관복을 입은 관리 2명이 들어섰고 그 뒤로 익숙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겸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유나를 똑바로 향했고 그녀는 마치 숨을 돌린 듯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박윤기 도령, 당신의 죄목이 밝혀졌습니다. 한성부의 거짓 명패를 도용하고 기생을 감금하여 강제로 몸을 취한 죄, 더불어 대납과 향도횡령에 대한 장부 위조까지. 이게 무슨? 도겸은 종이 2장을 던졌다. 장부 복사본과 증언서였다. 당신이 풍류를 사적으로 통제하며 기생을 사유화한 사실도 이미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수령댁 도령 박윤기, 지금부터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박윤기가 발끈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도겸이 먼저 한 발 다가가 주먹을 날렸다. 박윤기가 쓰러졌고 아전들이 그의 팔을 비틀어 끌고 나갔다. 남겨진 방 안은 잠시 정적만이 흘렀다. 유나는 여전히 고름이 풀린 채 서 있었다. 옷자락은 어깨에서 미끄러지고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것을 감쌌다. 도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많이 늦었어? 유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그 말 하나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오직 그 손에서만 느껴지는 온기가 있었다. 그날 밤 2 사람은 풍류루를 빠져나왔다. 모든 것을 버린 채 말없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양을 등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쪽 외딴 고을, 지명조차 지도에 나오지 않는 작은 산속 마을이었다. 마을 외곽에 잡초가 무성한 기와집 하나, 낡았지만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던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안, 처음으로 유나는 웃었다.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대의 이름을 세상이 알든 말든 상관없소. 그저 내가 부르면 돼요.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말없이 입을 맞췄다. 유나는 그의 품에 안겼고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구의 것이 아닌 서로의 몸으로 맞닿았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조용했다. 등불조차 흔들림을 멈춘 시간. 유나는 도겸이 내어준 옷을 입고 사랑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긴 머리칼을 따지도 않은 채 부드럽게 어깨에 흘려둔 모습은 마치 조선의 풍경화 속 여인처럼 고요했다. 도겸은 방 안으로 들어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이 춥진 않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몸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 낯설어 이러고 있는 것이옵니다. 도겸은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2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이제 누구도 그대를 탐하지 않소. 그대는 나의 사람이며 이 집의 첫 주인이요. 그 말에 유나의 눈이 떨렸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옷고름을 묶고 누구를 위해 풀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도겸은 천천히 그녀의 허리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고름을 풀었다. 그녀의 치마 저고리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며 족적삼이 드러났고 그 흰 천 아래로 드러나는 몸의 곡선은 누군가의 욕망에 길들여진 것이 아닌 온전히 한 사람에게 바쳐지는 진심이었다. 부끄럽사옵니다. 이 몸에 남은 자국이 당신 앞에 초라할까 두렵습니다. 도겸은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 어떤 상처도 그대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만들었소. 나는 그것까지 사랑하오. 유나는 도겸의 품에 안기며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도포끈을 풀었다. 그들의 몸은 차가웠지만 서로의 체온이 퍼지기 시작하자 온 방이 따뜻하게 데워져 갔다. 거친 숨결이 이어지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 안에는 욕망보단 서로를 감싸 안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도련님 아니, 이젠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겸이라 부르시오. 내겐 그대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2 사람은 천천히 겹쳐졌다. 첫 접촉은 조심스러웠고 둘 사이를 가르던 경계는 한 번의 숨결로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겸의 손은 유나의 등선을 따라 흘렀고 유나는 그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오래 참아온 울음을 흘렸다. 이렇게 사랑받는 것도 내게는 처음이옵니다. 도겸은 그녀를 안고 등을 쓸었다. 서로의 살결이 포개진 채 그들은 오랜 숨을 고르며 마침내 지켜낸 밤을 마주했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 유나는 마당에 나와 물동이를 들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하늘은 온통 연한 주황빛이었다.
도겸은 문을 열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렇게 아침부터 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듯하오. 이젠 제 삶이니 깨끗이 쓸고 닦고 살아야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풍류루의 화장 속 미소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눈웃음이었다. 그 순간 도겸은 깨달았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유나가 아니었다.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야겠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무엇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도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소아, 작고 고요한 강물이라는 뜻이오. 이젠 흐르기만 하면 됩니다. 부서지지 않고 다시는 멈추지 않기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웃었다. 도겸, 다시는 놓지 마십시오. 이번 생에 단 한 사람이라면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유나는 마을에서 침향을 다루고 도겸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기대어 뜨거운 체온을 나누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나란히 걷는 부부가 되었다. 유나도 도겸도 이제는 이름 없는 작은 고을에서 진짜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관직도 어떤 기방의 명성도 이기지 못한 조선 땅 위 가장 조용한 기적이었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장미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